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4월이 좀 활기차게 가야 되는데 시장은 여전히 어렵네요. 5월에 FOMC에 이제 긴축이 예정된 상황이라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벌면서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긴축 얘기가 몰려오면서요.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또 좀 밀려갑니다. 0.7% 정도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 넘게 밀리면서 2,700을 살짝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까지 또 좀 왔습니다. 예,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키워드 경제 이야기 있는데요. 미국의 이 통화 정책 시장이 이제 알고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획 특집으로 소액 주주 행동 시대, 예, 또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바뀌고 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슈앤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투자 전략,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다시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슈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간밤에 FOMC 이제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시기는 빨라지고 강도는 강해진다는 건데요. 일단 의사록에 언급된 내용 해석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의사록은 사실은 예상한 수준이었죠. 네. 그리고 전전일 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 네, 브레너드 아직 네. 인준이 안 됐네요. 네, 지명자인데 좀 예방 주사를 시장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쟁이 아니었다면 3월 정책회의에서 50bp를 올릴 뻔했다. 그러게요. 라는 것이 조금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고요. 그러면서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였습니다만 현지 시간으로 2시부터 조금 낙폭이 살짝 커졌다가 미국 증시가 그리고 이제 거의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에 조금 계속적인 긴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에 대한 시장의 예측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상한 수준. 다만 이제 QT가 950억 달러, MBS 350억과 국채 600억 달러씩을 이거는 맥스입니다. 리미트.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900억 달러씩 좀 채권 매입을 줄이겠다라는 그 긴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점점 이렇게 늘려가다가 최고로 한 1,000억 달러 정도까지는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밝혀졌습니다. 당장 5월부터는 한 600억 달러 정도씩 양적 긴축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2년간에 걸쳐서 한 2조 달러 정도를 조금 긴축하고 싶어 하는 연준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이어가야겠는데요. 금리 인상이야 이미 사실 5월, 6월 한 50bp 정도를 한다는 걸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양적 긴축, QT의 긴축의 이제 속도와 강도가 결이 좀 강하게 나오는데, 그건 해석을 어떻게 좀 시장 예측했던 수준보다 센 건가요? 네, 시장도 사실은 그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네. 미국 월가에서도 거의 그 정도로 봤는데, 네. 문제는 50bp 인상을 한 3번 정도는 할 것 같다라는, 물론 이제 그 의사록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만,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고, 또 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시각, 그리고 긴축의 긴박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50bp 인상이 5월 4일 FOMC부터 또 6월 두 차례는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 조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에 지금 3번 내지 4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2번이라면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금리는 2.5%,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상태에서
5월부터 QT가 시작되니까 긴축이 시작되니까 금리는 인상 안 하고 QT를 하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5월부터는 동시에 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뭐 부담스럽다 그럴까요? 예상은 했지만 올 게 왔다. 뭐 5월부터는 더 빠른 통화 긴축이 일어나겠구나. 네. 이런 거를 이제 시장이 조금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큐티는 한 네. 6월 정도 시장에서 예측 시기적으로 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뭐 파월 의장이 뭐 연설에서 밝혔듯이 네. 그동안 뭐 FOMC 정책 회의 3월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되면 뭐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 이런 쪽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5월부터 뭐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뭐 브레이너드 같은 비둘기의 선두주자마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려된다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걱정을 한다는 거고요. 이런 공격적 어쨌든 시장에 받아들이기 공격적인데 공격적 긴축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일단 한 이틀 정도 소위 이제 긴축 발작을 좀 했습니다. 연초에 사실 미국 주가 떨어질 때도 고점에서 20% 밀리면서 베어마켓 왔다, 뭐 급락 온다 이랬는데 사실 또 많이 올라와서 좀 비관론자들이 무색해지기도 했어요. 전망은 미국도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 뭐 경기 침체가 코앞에 닥쳤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코앞이라고 하면 뭐 3개월에서 뭐 한 4개월, 5개월. 그러니까 뭐 가을 정도 되면 이제 미국 경제, 뭐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거냐. 그건 아니네요. 이제 네.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장단기 금리의 역전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 다음에 통상은 한 1년 정도는 뭐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경기 침체에 이르는 데까지.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코로나19가 사실은 대규모 기업 부도라든지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붕괴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일자리를 지금 찾는 사람이 마음 놓고 뭐 한 2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일자리를 채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연말까지는 뭐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당초에 생각했던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여러 가지 뭐 기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원가 상승 요인 때문에 조금 낮아지는. 그래서 경제에 대한 기업이익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가 있지만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식시장도 붕괴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요. 어제 있었던 FOMC 의사록 공개나 전일부터 있었던 브레이너드의 발언에 시장은 상당히 긴장하는데 김한진 박사님을 포함해서 이코노미스트들 얘기를 들으면 사실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수준이다. 시장이 조금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키워드 경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상하이군요. 예. 상하이를 뭐 전면 2,600만 명 되는 도시를 봉쇄하고 며칠 만에 끝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무기한 늘어났고요. 사실 공급망 우려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글쎄요. 사태가 중국도 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참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 당초 상해 봉쇄가 뭐 도시 전체 봉쇄죠. 네. 지금 공장, 학교 모든 게 봉쇄되고 있는데 4월 5일로 이제 원래 뭐 끝날 것이다라고 봤다가 뭐 이게 무기한 현장이 됐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방역 과학적인 접근인지 정치적인 접근인지 아무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가을에 시진핑 3기 집권도 있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코로나도 잡아야 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아마 이제 뭐 골머리를 앓고 있을 텐데요. 당장 뭐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 또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는 조금 뭐 생산이 바로 그냥 멈출 가능성은 좀 낮다고들 합니다. 기업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재고도 확보해 놨고 또 뭐 코스맥스 뭐 이런 기업들도 다른데 이제 공장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생산을 늘리면 되니까
가동률을 늘리면 되니까 이러한 그 생산의 차질보다는 물류비 상승이 장기화됐을 때 물류비 상승이 일어나고 또 좀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 차질, 공급망 차질이 굉장히 압박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압박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상해의 어떠한 그 공급망 차질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시아, 특히 아시아 경제의 성장률을 조금 낮추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중국 경제도 이게 장기화되면 GDP 성장률이 올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성장을 달성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성장률의 저하 요인으로 지금 잠복돼 있다. 길어지면. 중국 PMI도 요즘 지표 안 좋더라고요. 네, 중국 PMI가 뭐 50 밑으로 예. 훨씬 내려갔죠. 제조업 PMI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올해 조금 굉장히 난관에 부딪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운이라든지 직접적인 어떤 그 타격을 받는 네. 그런 섹터들은 장기화되면 워낙 또 상하향이 비중이 커서요, 그죠? 네, 물류가. 컨테이너 세계 1위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요소수 때문에 사실 난리가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뭐 차들이 다 멈췄을 것 같은 얘기했고 정부에서도 뭐 엄청나게 긴장했는데 요즘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료에 대한 원가 부담은 있겠지만 그런 거는 기업들이 잘 헤쳐나갈 걸로 보고요. 다만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 업체나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묻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좀 부담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소비 자체가 조금 락다운 때문에, 네. 셧다운 때문에 하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풀리면 또 보복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크게 쇼크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관련된 기업들이 중국 소비의 둔화에 따라서 좀 부정적인 어떤 이익 전망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됩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경제 이야기 긴축 얘기했고요. 중국 상하이 봉쇄, 중국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있죠.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확인합니다. 실적 시즌이 돌입됐는데 호실적에 주가도 화답할 것인가.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건 기대치보다 한 10% 이상 네.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는 단어를 쓰는데 영업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 기준이 6.6% 정도니까 좋게 나오기는 호실적인데요. 주가는 반응 안 하고요.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들이 기대치는 낮아졌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을까요? 국내 기업들이요? 네, 1분기까지는 뭐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1분기가 조금 눈높이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작 관심이 있고 또 주가에 임팩트를 주는 부분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 사실은 뭐 기업들도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유가도 뭐 지금 들쭉날쭉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분기 가이던스를 내기 굉장히 어렵다. 조금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거죠, 1분기가. 그래서 예전 같으면 1분기 실적 내면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2분기와 3분기, 4분기는 이렇게 흘러가겠다라는 감이 잡히는데 특히 1분기 실적은 이제 그런 약간 가이던스의 의미가 있거든요. 네.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한.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어렵군요. 네, 근데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뭐 예상치 정도 나오겠죠, 다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지만 문제는 뭐 2분기, 3분기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불확실하면서 시장이 조금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올해 코스피 뭐 영업이익도 뭐 조금 깎이는 분위기입니다. 연초 혹은 작년 말에 추정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올해 뭐 전체적으로는 한 7% 정도, 한 7에서 한 8% 정도 증가할 걸로 봅니다. 작년 대비. 작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율로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기가 거듭될수록 이익 증가율이 조금 낮아진다면
시장의 조금 실망감이나 또 종목별로 편차도 주가의 편차도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뭐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이제 LG전자가 같은 날 이제 발표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시장의 기대치 있잖아요. 그걸 네. 영어는 컨센서스보다 10% 정도 좋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그 기대치를 10% 하회하면 이제 어닝 쇼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쓴다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실적이 그러게요. 1분기도 제한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2분기, 3분기가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와 결국은 실적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데 어렵네요. 실적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으면 될지 또 어디가 실적이 좋아질지 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거시적인 특징은 경기 확장의 막바지 국면, 소위 뭐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예. 하는데 막바지 국면에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가 오르고 이 두 가지 조합을 생각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이 말씀하신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네, 왜냐하면 경기의 탄력도가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플레와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조금 뭐 실적이 이자 비용이 많이 빠져나가니까요.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켓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성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충분히 반영됐거나 약간 과열되게 반영된 주식은 좀 힘이 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좀 피하고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품 가격이 상승으로 제품 가격을 상승시켜도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전가를 시킬 수 네, 있겠죠. 전가를 시키고 수요도 안 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요거를 초점에 두고 종목을 피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